예. 자동차 구조 원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정의 해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이다. 자, 우리가 바다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바다에서 해상에서 움직이는 것 이걸 자동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한 궤도를 움직이는 자동차 이거 자동차라고 얘기 않죠. 그래서 자 뭡니까?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입니다. 육상에서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런 것들도 역시 자동차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피견인 자동차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뭐 트레일러 요즘 뭐 붐이 있죠. 뭐 있습니까? 캠핑카 뭐 이런 것들도 피견인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대통령이 정한 것을 제외한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예외이기 때문에 굳이 뭐 모르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또한 농업기계의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라든가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해 운행되는 차량 또는 의료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뭐한다? 적용해서 제외되는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 우리는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이걸 우리는 자동차라고 칭한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맞겠죠? 자 그럼 도로교통법상에서의 자동차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로교통법은 철길이나 가설된 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기차, 레일 이런 데서는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를 사용하여서 운전되는 자동차 그래서 철길이라든가 이런 가설된 것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자동차 이걸 우리는 자동차라고 칭하죠. 자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제3조에 따라서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 자동차 이걸 우리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칭하죠. 또 배기량이 50cc 미만 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우리는 이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분류를 보면은요 열 에너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열 에너지, 자 열기관이라고 하는 말 나오네요. 열기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뭘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터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모터를 가지고서 달리는 자동차를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단순하게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료를 이용해서 연소를 시키고 그 연소된 연소 물질 자체가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열을 가지고서 뭘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열기관에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외연기관이냐 내연기관이냐. 역시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어쨌든 열기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내연이냐 외연이냐. 내연기관은 연소실 내에서 연소하는 거고 외연기관은 연소실 외에서 연소한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2장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또 많이 조금씩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부터 받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 그래서 얻은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동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기계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로 움직이는 변환장치. 이걸 우리는 전기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겠죠.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전기도 아니고 뭡니까? 내연기관도 아닙니다. 열기관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좀 웃기겠네.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내연기관도 사용하고 전기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잡종이라는 뜻이랍니다. 잡종. 왜?
말 그대로 뭐 전기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연기관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기관도 아니고 이것저것 합쳐서 썼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그 채시 파트에 가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열기관 자동차.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외연기관이죠. 외연기관. 연소실 외에서 연소가 이루어졌고 그 고온고압의 가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작동시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외연기관이라고 하고, 지금 보는 내연기관도 이런 형태로 이것을 우리는 연소실이라고 하죠. 연소실. 연소실에서 연소를 일으켜서 직접 매체를 작동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내연기관, 연소실 외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우리는 외연기관 이렇게 칭하죠. 자, 그 다음에 엔진 위치에 따라서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죠. 엔진 위치가 어디 쪽에 있고 어떤 바퀴가 구동이 돼서 실제 자동차가 주행을 하느냐. 자,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요, 엔진 위치와 구동 방식에 따라서 뭡니까? 여기 보면 프론트 엔진이 있고 프론트 드라이브가 있죠. 이게 뭔 얘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겠죠. 자동차가 있으면 보통 우리 일반적 자동차라고 하면은 앞쪽에 보통 엔진이 있죠. 그죠? 앞쪽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또 앞바퀴가 구동이 돼서 실질적으로 앞바퀴가 구동이 돼 갖고 주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엔진이 앞쪽에 있고 앞바퀴 구동 방식이니까 엔진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앞쪽.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이 어디라고? 앞바퀴. 그래서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해서 FF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이해가시나요?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구동 방식을 우리는 FF카라고 칭한다. 자, 그러면 이런 FF카의 장점, 특징을 보면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림. 자, 이 그림이 뭡니까?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보는 위치가. 자, 정면에서 쳐다봤을 겁니다. 자동차를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자, 양쪽 바퀴가 이렇게 보일 테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엔진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엔진에서 동력이 어디로 갑니까? 클러치라든가 트랜스미션, 변속기라고 하는 것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동력이 동감속 기어 거쳐서 양쪽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양쪽에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바퀴가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있고, 그렇죠?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를 구동시켜서 주행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FF카라고 칭했습니다. 자, 구조상은 이렇고 특징을 보니까 동력 손실이 최소화된다.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중간에서 손실되는 부분 없이 거의 그대로 다 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뜻하면 그때 동력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뭐에 비해서? 다른 형식에 비해서. 자, 두 번째, 실내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왜? 우리 후륜 구동 잠깐 한번 보면요. 얘는 지금 옆에서 본 그림이죠. 이거는 요 그림은 뭡니까? 정면에서 쳐다본 그림이고. 그러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우리 후륜 구동 요거 보면 될까요? 요게 후륜 구동입니다. 얘 그림은 어디서 본 겁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그림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그림은 자, 앞바퀴가 있습니다. 앞바퀴가 있고 그다음에 뒷바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앞쪽에 지금 엔진이 있죠. 앞쪽에 엔진이 있고 클러치, 트랜스미션, 변속기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추진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 거쳐서 양쪽에 엑셀축이라고 하는 것이 꼽히고, 그 다음에 얘는 뒷바퀴가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쪽에 있다 해서 프론트 엔진 리어 쪽을 구동한다라고 해서 리어 드라이브 해서 FR카라는 말을 사용하죠. FR카. 자, 그러면 요런 타입에 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륜 구동 방식은 어떻다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요 공간이 요 정도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실내 공간이죠. 여기가 운전석, 여기가 조수석, 여기는 뒷좌석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밑에 자동차 바닥 밑쪽으로 이런 변속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축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바닥 공간이 굉장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는 그 축을
축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볼록 솟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해서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큼이 전부 다 차실이죠. 차실이다 보니까 동력이 뒤로 빠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실내 공간이 넓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조향 안정성이 우수하다. 사실은요, 이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거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은 자, 머리가 똑똑해요. 그리고 근데 얼굴이 좀 못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의 특징이죠, 그건. 근데 그 중에서도 특징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또 포함합니까? 장점과 단점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동력 손실이 최소화되고 실내 공간이 넓은 장점이 있고 조향 안정성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특징이면서 장점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굳이 찾자라고 하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그렇죠. 엔진룸 안에 모든 것을 다 배치해야 되다 보니까 엔진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뭐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직접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은 요즘은 엔진 딱 후드 열면은 주먹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전륜구동이 굉장히 엔진룸 안에 굉장히 복잡하다. 또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다 쏠려 있잖아요. 그죠? 앞뒤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다 보니까 무게 편중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겁니다. 또한 앞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앞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조향 바퀴에 조향 각도가 있죠. 핸들을 꺾으면 바퀴가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틀어지는 공간조차도 상대적으로 좀 좁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장단점이 보완돼서 결국은 FF카를 선호하고 FR카를 선호하고 하는 것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뿐이지 뭐가 더 좋다? 전륜구동이 좋습니까? 후륜구동이 좋습니까? 그거는 딱히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제조사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점과 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자, 그 다음에 자, 후륜구동 한번 볼까요? 후륜구동. 자, 후륜구동을 보면 자, 프론트 엔진, 그 다음에 리어 드라이브 해서 FR카라고 한다고 했었죠. FR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량의 밸런스가 우수하다. 아까 얘기했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골고루 분배될 수 있다.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죠. 아까보다는 요런 부분들이 요런 부분 또는 뭐 요런 부분들이 얘는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요 변속기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들은 별도로 빼갖고 그것을 별도 구성을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구조가 복잡해 보입니다. 또 조향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자, 역시 요거는 장점이죠. 요런 것들은 단점에 해당할 거죠. 자, 지금 보는 것은 뭡니까? 뒤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이에요. 뒤쪽에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제가 지금 뭐 그리나요? 버스죠, 버스. 그죠? 예전에 우리 그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더듬으면은 앞에 엔진이 있었어요, 앞에 엔진이 있고 축을 쭉 연결해가지고 뒷바퀴를 구동을 시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어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 축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은 그래서 사실은 뒷좌석에 이게 사람이 타는 승객석이죠. 승객석에 뒷좌석이 거의 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뒷좌석 여기에다가 엔진을 집어넣죠. 엔진을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동력을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바퀴로 인출합니다. 그래서 뒤에 엔진이 있다라고 해서 리어 엔진, 그 다음에 뒷바퀴 구동 방식 해서 리어 드라이브 해서 RR카라는 말을 쓰죠. RR카. 그러면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앞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넓게 쓸 수가 있는데 뒷좌석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요즘 버스 같은 거 타면은 맨 뒷좌석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바퀴를 구동을 시킨다라고 해서 우리는 RR카라고 칭하죠. 자, 이러한
뒤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실내 공간을 또 가장 넓게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앞부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죠. 예전에는 앞부분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승하차 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또 발진 가속 시 후륜 출력 전달이 굉장히 용이하다. 왜? 바로바로 동력을 전달하니까. 엔진에서 바로 동력을 전달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까지 가려고 하면은 여러 개의 장치를 거쳤죠. 세 번째, 오버스티어링 경향이 있다. 자,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뒷장에 나오는데요. 자, 요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것과 언더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내가 일정한 궤도를 주행을 할 거예요. 요게 요렇게 가는 것이 일정한 궤도라고 봅시다. 요렇게 가고 싶어요. 요렇게 가고 싶은데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어떤 일정 궤도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는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 언더스티어. 반대로 일정한 궤도를 주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을 보고 우리는 오버스티어라고 하죠. 오버스티어. 그래서 사실은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 어떤 사고라든가 또는 차량의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장치가 뒷지역에 가서 배울 건데 비클 다이나믹 컨트롤에서 VDC라고 하는 거 우리 들어보셨나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라고 하죠. 차량 자세. 차량 자세 장치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VDC라고 칭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일렉트로닉 스티빌리티 프로그램에서 ESP 장치라고도 하고 또는 일렉트로닉 스티빌리티 컨트롤해서 ESC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VDC, 비클 다이나믹 컨트롤이라고 해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죠. 우리가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굳이 꺾질 않아도 약간의 어떤 그 브레이킹 포스를 줘가지고 차가 안쪽으로 나가게 한다든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다든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전복이라든가 또는 사고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그러한 차량 자세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많이 제어를 하고 있죠.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지금 RR카가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어떤 단점? 그렇죠. 오버스티어.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약간의 오버스티어링 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뒤 엔진, 그 다음에 뒷바퀴 구동 방식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진 앞쪽에 엔진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바퀴를 구동하는 것. 우리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포휠 드라이브에서 사륜 구동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륜 구동. 네 바퀴를 다 구동시키는 그런 타입을 보고 우리는 포휠 드라이브에서 사륜 구동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아까 후륜 구동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후륜 구동은 엔진이 있고요. 변속기 있고. 변속기에서 쭉 가죠? 자,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은 요 부분이 하나 더 달려 있네요. 맞죠? 요 부분.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하나 별도로 더 둡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후륜으로 거의 동력이 전달됩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운전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사륜으로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별도의 전원 스위치를 집어넣죠. 그러면 요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 요 부분이 연결돼 갖고 결국은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뒤로도 가지만 요것이 그대로 앞으로 인출돼 갖고 앞바퀴까지 같이 구동을 시켜가지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포휠 드라이브, 사륜, 전륜 구동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전륜 구동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구동력이 우수하다. 맞죠? 네 바퀴 다 구동이 되니까 당연히 구동력 우수하겠죠. 또한 등판 능력이 우수하다. 당연하겠죠. 뭐 험지, 험로 또는 언덕길 이런 능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탁월하겠다.
자, 트랜스퍼 케이스 설치로 인해서 구조가 더더욱 복잡해졌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별도로 설치가 됐고 요거까지 가치가 필요 없죠. 예전에 그냥 바퀴만 연결하면 됐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장치까지 다 같이 두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휠 드라이브의 어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일반적으로 봤었고요. 그럼 우리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언더스티어 경향이 있을까요? 오버스티어 경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동차들은 거의 대다수 언더스티어 경향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온다고 봅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이 원형 각도가 이렇게 고속도로에 빠져갖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 각도가 뭐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만약에 동일한 조건으로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쭉 가면은 좀 더 핸들을 꺾어줘야 좀 더 조향을 해줘야 원활하게 간다는 얘기죠. 왜? 자체가 오버스티어형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설계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설계상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되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그냥 잠깐 특징으로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규상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승차 정원 10인 이하. 10인 이하면 10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10인 이하면 10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0인승까지는 뭐다? 승용자동차고 10인승이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승합자동차라고 하죠. 승합자동차. 자, 그래서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고 10인 이하는 승용자동차다. 내부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라든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자동차로서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정 자동차도 우리는 승합자동차라고 칭합니다. 자, 화물자동차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특정 자동차라고 하기엔 예를 들어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 이런 차들이죠. 이런 차들. 자, 뒷 공간에는 전부 다 어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화물 적재 공간의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사람을 탑니다. 여기도 사람을 타요. 요만큼만 있다. 그럼 요만큼은 예를 들어서 100kg밖에 못 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명, 2명, 3명, 4명, 5, 6명 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물차 공간에 화물 공간에 100kg밖에 못 실는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자, 총 몇 인승입니까? 6인승의 뒷공간에 약간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뿐이죠. 그죠? 근데 그 무게가 100kg밖에 안 되고 승차 정원은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잖아요. 6명. 자, 우리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시행 규칙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1인의 몸무게, 1인, 성인이죠. 성인 1인의 몸무게를 얼마로 보느냐? 얼마로 볼까요? 자, 얼마로 보느냐? 대략이 아니죠. 65kg을 우리는 성인 1인의 몸무게로 봅니다. 에이, 나는 뭐 80kg인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남녀노라고 하는 부분이죠. 소는 빼고. 소는 왜? 소는 뭡니까?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는 여기 해당하지 않죠.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인. 성인 1인의 몸무게, 남녀노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몸무게를 65kg으로 잡는 거지 남자들끼리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따지면 답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또 노인들 다 포함을 합니다. 그 평균적인 몸무게를 우리는 65kg이라고 본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자주 타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 총 중량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1000kg까지 뭐 실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씁니까? 1000kg도 나오지만 뭐 몇 인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15인승. 왜? 이 1000kg을 어떻게 해요? 65로 나누면 몇 명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의 승차 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인 1인의 몸무게를 얼마로 본다? 65kg으로 본다.
자, 그랬다고 하면 6인이면 얼마입니까? 65 곱하기 6, 5, 6, 30이고요. 6, 6에 36, 390kg 아닙니까? 그죠? 390kg. 승객의 몸무게는 총 인원은 390kg을 실을 수 있는데 D 화물 공간에는 최고 얼마요? 100kg까지밖에 못 실는다. 이거 화물 자동차인가요? 이거 화물 자동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화물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100kg이죠.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 이 무게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화물 자동차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겠죠. 왜? 승차 인원이 6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사람을 합한 무게보다 무겁게 실을 수 있으면 그건 화물 자동차. 자, 뭐 특수 자동차, 뭐 견인 자동차라든가 군환 자동차 또는 뭐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 자동차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전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우리는 이륜 자동차라고 칭한다. 뭐 도로교통법에서도 나오고 자동차에서도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 화물 자동차의 기준이라고 하면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바닥 면적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 공간 두고서나 요거를 화물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요즘 뭐 그 쌍용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뒤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그죠? 이 공간의 면적도 최소 얼마 된다? 2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승차 공간과 화물 적재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여야 된다. 자, 우리 요런 자동차들 있죠? 요런 자동차들. 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렉스 밴이다. 그러면 보통 5명, 6명 타죠. 이렇게 타고 여기 뒷공간에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화물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화물 자동차죠. 화물 자동차. 왜? 격벽이 돼 있습니다. 격벽. 여기는 화물만 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탄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 화물 적재 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화물 적재 공간이 바닥 면적이 승차 공간의 바닥 면적보다 넓은 자동차를 우리는 화물 자동차로 기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조 기본을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그림이 뭡니까?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뭡니까? 여기가 우리 흔히 얘기하면 천장이죠. 천장. 그죠? 자동차 천장. 자, 여기를 지붕. 그래서 여기를 루프라고 하죠. 루프. 자동차 루프.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트렁크 리드라고 하죠. 트렁크 리드. 자,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는 도어죠. 도어. 자, 앞도어, 뒷도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요 부분은 뭡니까? 요 부분을 우리 여기에 앞바퀴가 들어가죠. 여기 앞바퀴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부분을 우리는 펜더라고 하죠. 펜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본넷. 그죠? 본네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요걸 우리는 후드라고 하죠. 후드. 본넷, 후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특이할 점 하나 잠깐 볼까요? 여기 요거 있나요? 요거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있겠죠? 요 부분도. 그죠? 요 부분. 자, 여기는 이제 도어가 결국은 붙여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텐데, 여기를 우리는 요 세 개를 우리는 필러라고 하죠. 필러라고 하고,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는 뭡니까? 가운데 중앙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센터 필러라고 합니다. 센터 필러. 그러면 앞쪽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앞쪽에 있으니까 프론트 필러. 뒤쪽에는요.
뒤쪽에는 리어 필러라고 하겠죠. 센터 필러, 프론트 필러, 리어 필러. 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제일 앞쪽부터 A, B, C로 나갑니다. 그래서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 얘기도 해요. A 필러, B 필러, C 필러. 또는 앞쪽에 있다라고 해서 프론트 필러, 중심, 센터 필러, 뒤쪽에 있다, 리어 필러.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요 부분이 아까 앞부분에 달려있는 요 부분을 팬더라고 한다겠죠. 그럼 뒷바퀴가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요 부분은. 요 부분도 역시 팬더라고 하죠. 팬더. 팬더라고 하는데 앞쪽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프론트 팬더라고 하고 여기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뒤쪽에 있죠.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 있는 리어 팬더라고 하겠죠. 프론트 팬더, 리어 팬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할까요? 저 부분에 보통 설치되는 게 뭘까요? 우리 후드 열어놓고 맨 앞쪽에 보통 뭐 설치되나요? 냉각수를 식혀주는 라지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여기 앞쪽에 이제 라지에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패널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라지에이터 서포트라고 합니다. 라지에이터 서포트. 그 다음에 바퀴가 끼워지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휠하우스라고 하죠. 휠하우스. 휠의 어떤 집 공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휠하우스. 앞쪽에 있는 프론트 휠하우스, 뒷바퀴 있는 리어 휠하우스. 그 다음에 자, 앞유리가 이렇게 있죠. 앞유리가 요 부분에 이렇게 끼워질 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엔진룸이고, 그죠? 엔진룸. 여기는 지금 뭡니까? 실내 공간이죠. 앞유리가 떨어지는 이 패널 있나요? 요 패널. 요거 패널 있죠. 그죠? 요거 패널을 우리는 대시 패널이라고 합니다. 대시 패널. 뭡니까? 엔진룸과 차실을 격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엔진룸이 있고 차실이 있으면 차실과 엔진룸을 분리시켜주는. 자, 이걸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판 있죠. 바닥판. 바닥판을 우리는 플로어라고 하죠. 바닥 플로어 패널, 루프 패널.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았는데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르면은 그 간단한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하면 그거 있잖아. 뭐 바퀴 위쪽에 있는 거 그거 좀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바퀴 위에 있는 거 뭡니까? 이거 찌그러졌는데 이거 앞쪽에 있는 팬더 찌그러졌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요거 매체, 요거 트렁크 리드라고 했었고요. 요거 도어죠, 도어. 요거 프론트 팬더, 요거 뭡니까? 후드죠, 후드. 요거는 뭐 역시 문짝이고요. 도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게 각각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연결할 때 볼트와 너트로 체결됩니다. 거의 뭐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다 조립이 되죠.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뭐 많이 심하게 찌그러졌거나 또는 어디가 패널이 좀 찢어졌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떼서 새 부품 갖다 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요것들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스폰 용접돼 있다고 하죠. 스폰 용접. 그래서 철판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철판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스포트라고 하는 용접기를 이렇게 갖다 대죠. 그리고 압을 가해요. 압을. 그리고 전류를 흘려보면 요 부분이 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겠죠. 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용융돼서 녹아 붙어버리죠. 이걸 보고 우리는 스폰 용접이라고 합니다. 스폰 용접. 그래서 나머지 패널들은 지금 동그라미 친 요 그 패널들을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은 전부 다 스폰 용접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 이런 뭐 리어 팬더 같은 것들 우리 이상이 있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용접 부위를 탈거하고 그 다음에 판때기 전체를 띄워서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고 또 다시 용접해주고 그러려고 하면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이 직결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볼트 너트로 체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볼트 몇 개 풀르면 다 빠집니다. 다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체, 바디라고 하죠. 우리가 이 전체를 우리는 바디라고 합니다. 화물이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는 바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셰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퀴가 있고요.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엔진이죠, 엔진. 엔진이 있고, 요 부분이 변속기입니다. 변속기. 그 다음에 자, 축이 이렇게 또 쭉 나가가지고 툭을 연결해서 양쪽으로 바퀴까지 또 연결시켜 줬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장치,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핸들이 보이죠? 조향 핸들. 이렇게 해서 바퀴를 시켜서 조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향 장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연료 탱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현가 장치라고 하죠. 현가. 어떤 화물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승객의 어떤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승객에게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는 그 현가 장치라고 하죠. 물론 바퀴에는 제동 장치라고 하는 것들도 다 있을 겁니다. 제동 장치.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일련의 장치, 제동 장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자, 요게 고정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요 부분이. 이제 얘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바퀴가 돌아가면 요 부분을 우리는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가 같이 따라 돌죠. 이렇게. 그죠? 맞죠? 디스크가 따라 돌아가면 결국은 디스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바퀴입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디스크도 같이 회전할 테고요. 그때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는 캘리퍼라고 하는데, 캘리퍼. 이 캘리퍼에 유압이 전달되고 그 안쪽에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디스크가 돌아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의 주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동장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장치들을 우리는 크게 얘기했을 때 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네요. 그죠? 자동차라고 하면 뭐와 뭐? 바디라고 하는 것과 바디, 그 다음에 차체, 셰시라고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셰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 자, 지금 여기서도 보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뼈대 아닙니까? 뼈대. 그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는 뼈대라고 하죠. 뼈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이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차대 또는 프레임. 그쵸? 뼈대. 골격을 이루는, 자동차의 골격을 이루는 뼈대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차대 또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자, 이 위에 결국은 뭐 엔진도 올라갈 테고요. 엔진도 올라갈 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적재함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화물 자동차들 있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탑이라고 하죠. 탑 드러내고 적재함 드러내면 이 뼈대 나옵니다. 물론 이 위에는 엔진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뼈대에 모든 것들이 다 설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까 우리 크게 얘기하면 자동차라고 하면 뭐와 뭘로 구분된다? 바디와 셰시로 나뉜다겠죠. 셰시. 그죠? 셰시에서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지금 보는 기관 또는 뭐 엔진 이렇게 얘기하죠. 기관, 엔진. 그 다음에 전기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기장치. 뭐 배터리, 그 다음에 기동장치, 충전장치, 등화장치, 냉난방장치 뭐 등등등등 해서 우리 전기 파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셰시 파트라는 말이 또 나오네 여기. 여기서 얘기하는 셰시라고 하는 것은 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조향, 현가, 제동 뭐 이런 일련의 장치들을 우리는 셰시 파트라고 칭합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동력을 발생하는 엔진이죠, 엔진. 여기서 동력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관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뭐에서 뭘로? 자,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그 다음에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켜주는 장치다. 우리가 얘기하는 엔진이죠. 엔진.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다음 시간이든 계속 이제 엔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세세하게 좀 보고. 자,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면은 요 부분이죠. 자,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면 지금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 엔진에서 엔진을 제외한
엔진에 발생한 동력을 바퀴까지 어떻게 인출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클러치 있었죠. 변속기 있었고 추진축, 그 다음에 종감속 및 디퍼런셜 차동기어 장치, 양쪽에 엑셀축, 바퀴까지. 그래서 클러치에서부터 바퀴까지 일련의 장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 첫 번째 클러치가 있고요. 엔진의 동력을 단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동력을 차단 또는 연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클러치라고 하죠. 두 번째 변속기가 있죠. 변속기는 차량 상태에 따라서 회전력을 변화를 시켜준다. 속도를 빨리게 해줄 수도 있고 회전력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변속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동 변속기 타입과 수동 변속기 타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진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추진축은 변속기의 회전력을 종감속 기어에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변속기와 종감속 사이에 그냥 발을 이용해서 축이 회전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펠러 샤프트 추진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 종감속 기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회전 속도는 빠르지만 지금 아직도 속도가 빨랐지 힘이 없어요. 힘. 그래서 토크를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일종의 감속 장치를 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종감속 기어입니다. 또한 차동기어 장치. 차동기어 장치는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하고의 선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의 어떤 회전수를 달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차동기어 장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차동기어 축에 연결되는 것이 엑셀축이라고 하는 거죠. 엑셀축 끝에 결국은 바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장치를 우리는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클러치,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지금 그림은 수동 변속기입니다. 수동 변속기인 트랜스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종감속 장치, 요 안쪽 부분이 차동기어 장치, 그 다음에 여기 축이 꼽혀져 있죠. 엑셀축, 그 다음에 휠, 바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죠. 자, 자동차 재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전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치수, 질량, 중량 및 성능 등의 수치를 표시한 것을 보고 우리는 자동차 재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아마 제작사에서 자동차 카탈로그 같은 것들 보면은 각종 재원들이 나오죠. 뭐 축거가 얼마고 윤거가 얼마고 배기량이 얼마짜리 가지고 있고 뭐 각각의 어떤 조향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조향이 이루어지고 현가는 어떤 현가를 장치를 쓰고 연료 탱크 용량 뭐 연비는 얼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재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치수에 관한 사항 전장이라고 하면 자, 우리 여기 지금 그림 나오죠. 제일 끝단 후단 있죠. 후단 제일 끝단 제일 후 끝단부터 제일 전단까지 제일 앞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제일 앞쪽 끝에서 제일 뒤쪽 끝까지 최대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장이라고 하죠. 전장. 범퍼, 후미 등 부속품을 어떻다? 그렇죠. 포함합니다. 범퍼, 당연히 범퍼도 자동차의 구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퍼, 후미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전장이라고 한다. 제일 앞단에서부터 제일 끝단까지 거리. 자, 그 다음에 전폭. 전폭은 뭘까요? 그러면 자동차 폭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동차 폭. 자동차의 너비를 자동차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측정했을 때 부속품에 포함한 최대 너비 이런 거죠. 자동차 정면에서 본 거 아닙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제일 좌측에서의 제일 넓은 데와 제일 긴 부분하고 우측에서 제일 끝까지 요 사이 거리, 이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지금 1815mm라는 얘기죠. 보통 밀리미터 많이 쓰니까. 자, 그때 뭘 포함한다? 그때 하대 환기 장치가 닫혀 있으며 딴 백밀러는 제외한다. 이거 우리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걸 뺀 제일 넓은 부분까지, 폭의 제일 넓은 부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폭이라고 하죠. 만약에 환기 장치가 닫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이 뭐 이런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위아래 이렇게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깥으로 열렸다. 이렇게 문이 열린다. 뭐 이렇게 닫히고 뭐 그런 차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일반적인 또 우리 승합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이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힌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전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전고, 접지면부터 최고부까지 높이를 보통 운행 상태일 때 이거죠. 자, 운전석 및 환기구멍 뚜껑은 제일 아래로 닫은 상태로 한다. 또 사다리차의 경우 사다리를 접고 이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사다리 쭉 펴놓은 상태에서 높이 재진 않죠. 자, 그래서 전고라고 하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건 축건데. 전고 요거죠.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바닥에서부터 바닥면에서부터 제일 높은 부분까지 여기에 높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고라고 하고, 만약에 버스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문을 천장 위쪽으로 문을 여는 데가 있죠. 이렇게 뭐 볼록 솟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닫고. 안테나 어떻게 합니까? 안테나도 전부 다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안테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사실은 전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축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거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고 우리는 압축이라고 하죠. 압축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뒷차축, 앞차축, 뒤차축. 축과 축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는 축거라고 합니다. 축거. 그래서 앞바퀴 중심에서부터 뒷바퀴 중심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축거라고 하죠. 축거. 자, 축거가 지금 표기한 것은 얼마입니까? 2605mm. 이렇게 우리는 축거라고 명칭하죠. 자, 그 다음에 윤거라는 말이 있죠. 윤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죠. 자, 이게 앞바퀴인가요? 앞바퀴라고 하면 여기 앞바퀴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운전석 바퀴에 중심이 있겠죠.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윤거라고 합니다. 윤거.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앞바퀴의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윤거는 좌우 두 개의 타이어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윤거라고 하죠. 윤거. 복륜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복륜이란 얘기는 우리 포터 같은 것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있죠? 뒷바퀴가. 이런 복륜 간격의 중심은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 얼마냐? 이게 윤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복륜일 경우에는 복륜 간격의 중심, 그 다음에 복륜이 아닌 경우에는 바퀴 접지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는 윤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지상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최저지상고는 이거 뒤에 가서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시행 규칙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 겁니다. 자, 어쨌든 최저지상고라고 하는 것은 제일 하단에서부터 바퀴를 제외한 부속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속물까지 최소 높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지상고라고 하는 것은 접지면에서부터 자동차 중앙 부분의 최하단부와의 거리, 바닥에서 최하단부까지 거리는 얼만큼 되느냐? 우리 왜 레이싱 하시던 분들,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튜닝해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뭐 시끄럽게 요란하게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최고 정숙하게 다니는 것이 과속방지턱이더라고요. 과속방지턱 넘을 때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죠? 안전하게 최대한 조용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차고를 좀 낮춰놓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거치려면은 굉장히 차 하부가 상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가는데, 어쨌든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너무 낮으면 그러한 요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날 때 어때요? 자동차가 손상이 가고 안전상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만큼 정도의 이격은 시켜놔라. 무조건 떨어뜨려 놔라.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저지상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버행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오버행. 자, 오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앞바퀴 축 중심에서부터 제일 전단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앞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 오버행은 뭘까요? 그렇죠.
뒷바퀴 중심에서부터 제일 후단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우리는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 오버행, 뒤쪽을 뒤 오버행. 그래서 범퍼나 훅, 견인장치 등의 자동차에 부착된 것은 어떻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견인고리 이렇게 훅을 두었어요. 이것도 이것까지죠. 이것까지. 이걸 우리는 오버행이라고 하죠. 자, 용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최저지상고, 그 다음에 오버행 이런 것들은 법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회전 반경, 이것도 역시 법규사항인데 우리 최소 회전 반경 용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회할 때 가장 바깥쪽 바퀴의 접지면 중심이 이루는 그리는 원의 반지름.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주행을 해서 여기 바퀴하고 여기 바퀴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삥 하고 한 바퀴를 딱 돌아오면 이렇게 반경이 나오겠죠? 이 반경. 그죠? 이 반경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최대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선회 시의 반경을 우리는 회전 중심 반경, 이것을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하고 법규상으로는 이 반경은 12m 이내여야 된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m 이하. 이하라는 말과 이내라는 말은 같은 용어죠. 그래서 12m 이하여야 된다. 이것도 역시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최소 회전 반경의 어떤 용어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차량 중량. 차량 중량은 공차 중량과 그 다음에 적차 중량,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공차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내가 새 차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딸랑 차 한 대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공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에 사람 안 탑니다. 그죠? 자동차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누가 갖다 놨습니다. 탁송해놨어요. 그러면 그 상태 사람 안 타 있죠. 미탑승. 사람 타면 안 되겠죠? 또 예비 부분품, 공구, 기타 휴대물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엔진오일 한 통을 싣고 다닙니다. 그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우산 같은 거 갖다 놨습니다.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제외한다는 얘기죠.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 등을 만재하고, 여기서 만재라고 하는 것은 가득, 즉 운행 상태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충하고 있다. 엔진오일은 얼만큼이에요? 우리 오일 레벨 게이지 보면은 오일 레벨 게이지에 보통 뭐예요? 맥스와 민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가득이라고 하면 이만큼 가득 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의 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맥스선에 가깝게, 맥스와 민의 중간에 있으면서 맥스선에 가깝게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 규정량, 규정량.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비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어때요? 이거 운행, 최초의 자동차를 구매하면은 같이 딸려오죠?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 상태까지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차 상태라고 하죠. 그러나 예비 타이어 장착 불가 차량은 제외다. 예비 타이어가 안 달려있는 차도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비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또는 응급 타이어 안 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만큼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예비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는 것을 다 있었었는데 요즘 타입은 응급 타이어라고 해서 요만한 거 넣어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것마저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없으니까 내가 별도로 사갖고 넣어놓고 다닌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차 상태가 아니죠. 자동차 제조할 때 당시에 그것 자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 최대 적재량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 중량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최대 적재량. 자동차 후면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왜 뒤에 보면 뭐 포터 같은 것들 뒤에 보면 최대 적재량 몇 킬로, 뭐 1000kg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적재량에다가 거기다가 뭐 최대 적재량 플러스 사람도 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까지 다 포함시킨 그 무게를 우리는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터가 있습니다. 자, 최대 적재량 몇 톤? 1000kg이죠. 그리고 몇 인승입니까? 포터는?
3인승이죠, 3인승. 그러면 3인승 곱하기 1인당 몸무게 얼마로 왔었어요? 벌써 잊어먹었으면 안 되는데. 자, 우리 배운 지 한 2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1인당 몸무게를 얼마로 봤어요? 65kg로 배웠죠? 그죠? 65kg.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195kg. 그죠? 거기에다가 이거 무게 얼마입니까? 1000kg. 거기에다가 이 차에 공차 상태의 무게 있었겠죠? 공차 상태 무게가 예를 들어서 2700kg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뭡니까? 차량 총 중량이 됩니다. 차량 총 중량. 이 차량 총 중량은 뭐 이거 다 더하면은 약 뭐 4톤에 육박하네요. 그죠? 그걸 우리는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하죠. 자, 국내 안전 기준에서 자동차의 총 중량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0톤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20톤. 그다음에 뭐예요? 축중. 총 중량은 20톤. 축중은 뭡니까? 축중. 앞차축, 뒤차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 축이 앞차축이죠. 요거는 뒤차축일 거 아닙니까? 그죠? 축. 이 축 하나에 걸리는 하중, 이걸 축중이라고 그래요. 축중을 얼마로 보면 안 된다? 10톤 넘으면 안 되겠다.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바퀴 하나가 누르는 거 있죠? 바퀴 하나가 누르는 하중을 보고 우리는 윤중이라고 합니다. 윤중. 바퀴 하나가 지면을 누르는 하중. 그래서 앞바퀴는 지금 2개죠? 2개. 2개 각각 얼마? 각각 5톤을 초과할 수 없다. 5톤. 그래서 축중 얼마? 총 중량 20톤, 축중 10톤, 바퀴 하나당 윤중은 5톤. 초과할 수 없다. 단 있죠? 단.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단이라는 말을 빼놨네. 단 뭐야? 특수자동차는 40톤. 뭐가? 총 중량이. 축중은 20톤. 윤중은 5톤입니다. 5톤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자동차.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 자동차는 총 중량 20톤 초과할 수 없다. 축중 10톤 초과할 수 없고 윤중 5톤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특수한 경우에는 40톤, 20톤, 10톤으로 제한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금방 뭐 얘기했었던 겁니다. 공차 중량이 차량 공차 중량 뭡니까? 처음에 샀을 때 무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1100kg이래요. 그 다음에 승차 정원이 2명 탈 수 있답니다. 최대 적재량 1000kg.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100 곱하기 성인 1인 몸무게 65kg. 2명. 거기에 최대 적재량 1000. 그 다음에 다 더하면 약 2230kg이 정답이 되겠죠. 자, 승차 정원.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 인원. 운전자 포함. 그렇죠. 우리 승용 자동차 보면은 보통 5인승이잖아요. 앞좌석 2, 그 다음 뒷좌석 3. 그러면 그걸 운전자 자리를 뺀다라고 하면 4인승이라고 표현하지 5인승이라고 안 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운전자를 포함한다. 국내 안전기준 승차 정원 1인당 중량을 65kg으로 본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다. 어린이는 몇 세다? 13세 미만. 다르게 얘기하면 12세 이하라고 볼 수도 있겠죠. 12세 이하. 12세 이하 또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얼마로 보느냐? 어린이 1.5인을 1인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린이 3명을 성인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2명으로 보는 거죠. 어린이 3명은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무게는 어린이 3명의 무게는 그렇죠. 성인 2명으로 본다겠으니까 65 곱하기 얼마입니까? 2명으로 보면은 130kg을 어린이 3명의 무게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좀 기억합시다. 자, 13세 미만 또는 12세 이하를 우리는 어린이라고 하고 어린이는 1.5인을 성인 1인으로 취급한다. 최대 접지 압력. 자, 최대 접지 압력은 최대 적재 상태에서 접지 부분에 걸리는 단위 면적에 대한 무게. 결국은 뭡니까? 여기 바닥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에 얼마? 가로 세로 1cm당 몇 킬로그램의 하중이 지금 걸리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최대 접지 압력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제곱센티미터죠. 제곱센티미터당 몇 킬로그램의 하중이 걸리느냐. 자, 이걸 우리는 최대 접지 압력 이렇게 칭합니다. 이거 지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용어. 근데 사실은 이런 용어 잘 모르면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때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느껴지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조금 용어에 대해서는 좀 자꾸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능에 관한 연료 소비율. 연료 소비율이라는 말 나오네요. 자, 엔진이 단위 출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연료량. 1시간 동안 이 차에서는 몇 킬로그램, 예를 들어서 25킬로그램의 연료를 썼다. 1시간 동안 25킬로그램의 연료를 소비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25킬로그램. 근데 A라고 하는 자동차는 1시간 동안 25kg 썼는데 B라고 하는 자동차는 똑같이 1시간 동안 30kg 썼습니다. 30kg. 누가 더 연비가 좋은 거예요? 그쵸? 숫자가 작은 것이, 그죠? 작은 것이 뭡니까? 연료를 적게 소비한 거죠. 맞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가 단위 주행거리 또는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연료량. 주행거리 또는 단위 시간당. 자, 시간당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단위 주행거리당. 자, 1km 주행했을 때 1km를 주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g의 연료를 썼다. 아니면 0.3리터를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자동차는 0.4리터를 썼습니다. 똑같은 1km를 주행하는데 누가 더 좋은 차예요? 연료가 적게 먹는 이 차가 연비가 우리가 얘기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연비 표현은 이렇게 안 하죠? 연비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1km를 주행했을 때 몇 리터 썼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반대 개념이죠. 1리터를 가지고서 몇 킬로미터 주행했느냐, 14킬로미터를 가느냐, 아니면 1리터를 가지고서 17킬로미터를 주행하느냐.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죠? 왜? 같은 1리터, 연료 1리터를 가지고서 17km 가는 자동차가 있고 14km 가는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17km 가는 자동차가 더 연비가 좋은 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는 말은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주행당 몇 그램, 몇 리터의 연료를 썼느냐가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연료 소비율이 작은 게 좋죠. 작은 게. 연비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비는 우린 보통 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주행했느냐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게요? 큰 게 좋은 거죠. 큰 게. 자,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 자동차가 일정한 주행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소비되는 양, 아까 금방 얘기했었죠? 자, 1시간당 몇 킬로그램의 연료를 소모하느냐? 자, 이걸 우리는 연료 소비량, 소비율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력이라는 말 나오네요. 최대 출력. 출력을 우리는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력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은 PS라고 않고 요즘은 홀스파워에서 HP라고 많이 씁니다. 자, 요즘 뭐 역마력이냐 불마력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SI 단위냐 또는 공학 단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거기까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자, 보통 이제 홀스파워 또는 PS 이렇게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자동차가 20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이 차의 출력이 예를 들어서 160마력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요즘은 HP의 160 홀스파워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1마력이라고 하는 정의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1마력. 1마력은 1초 동안에 조건 있죠? 얼마? 1초. 1초라고 하는 시간. 1초 동안에 75kg의 물체를 쥐고
75kg의 물체를 지고 1m 움직이는 데 소요되는 동력. 자, 정리할까요? 75kg 미터 퍼 세크라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1초 동안에 75kg의 물체를 지고 1m 움직이는 데 소요되는 동력. 그래서 1마력은 뭐라고 합니까? 75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죠. 75kg 미터 퍼 세크. 얘는 0.735 와트라고 하죠. 와트. 미안합니다. 0점이 아니고 735 와트.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입니까? 0.735 킬로와트라고 하죠. 왜? 1킬로와트는 1000와트니까. 참고하십시다. 참고해요. 자, 그래서 마력은 그렇게 표기한다. 마력은 어떻게 한다?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 왜? 킬로그램, 메타.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고요. 힘. 여기 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리죠. 거리. 그래서 자, 여기 다음 장에 잠깐 보면은요. 자, 토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토크. 토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저게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자, 일이라고 하는 건데 왜 저걸 일이라고 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를 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물건을 내가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힘만 있으면 뭐예요?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기다 땅을 좀 파놔 라고 했는데 그리고서 1시간 있다 갔다 와 봅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 일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뭔가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일이라고 그래요. 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그리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냐? 힘 곱하기 여기에 힘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 토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중심축에 대한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의 물리량을 보고 우리는 토크라고 한다. 자동차에서는 가속력, 순발 가속력, 순간 가속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토크라고 하죠. 그래서 견인력, 등판력, 경제성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토크다. 토크 뭡니까? 단위가 힘 곱하기 거리다. 그래서 단위가 뭘까요? 일이라고 하는 단위는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니까 킬로그램 메타가 우리는 뭡니까? 토크의 단위예요. 토크 단위.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기 1마력은 얼마라고 했어요? 75kg 메타 퍼 세크죠.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에 얼만큼 일을 했느냐? 힘 곱하기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75kg의 힘으로 1m 움직였을 때 얼마? 1초 동안에. 이걸 우리는 1마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동력. 금방 얘기했죠? 구동력 힘. 힘.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변속비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저쪽 그 변속기 할 때 배울 거예요. 변속비. 그 다음에 종감속비면 종감속 장치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뭐 타고 와요? 변속기 거치죠? 변속기 거쳐서 추진축 타고서 여기 종감속기어가 한 번 더 거칩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은 힘은 별로 없어요. 힘은 별로 없고 뭐가 높아요? RPM만 높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빠르고 힘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잘못하면 시동이 꺼지거나. 그래서 이 속도를 뭘로? 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낮추고 힘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감속하죠. 감속하는 비율을 보고 우리는 변속기에서 감속했으니까 변속비라고 하는 거예요. 변속비. 그 다음에 구동 피니언 기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링 기어가 있는데 구동 피니언 기어하고 링 기어하고의 어떤 기어 이수를 보면은 대략 한 50개, 1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개고 얘는 50개니까 여기서 5배의 감속이 이루어지네요. 그죠? 맞죠?
그래서 변속비하고 여기에 종감속비하고 감속비 이거하고의 비율을 우리는 변속비, 종감속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의 곱은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 이거는 우리는 또 최종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총감속비라고 해요. 총감속비. 변속비 곱하기 뭐라고? 종감속비. 그럼 여기서 감속됐고 여기서 감속됐죠? 감속과 감속의 총합 그게 뭐라고요? 총감속비. 여기에 2대1로 감속했고 여기를 5대1로 감속하면 얼마입니까? 총감속비는. 그렇죠? 두 개 곱하니까 10대1의 감속비를 갖겠죠. 그럼 엔진이 1000rpm 했어요. 1000rpm. 그러면 양쪽에 축이 있는데 축은 몇 rpm 할까요? 여기서 반 감속했죠. 그럼 얘는 몇 바퀴? 500바퀴 들어가겠죠. 500바퀴. 여기서 얘가 500바퀴고 여기서 5대1로 감속을 합니다. 그럼 얘는 몇 바퀴 돌아가요? 100바퀴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엔진이 1000바퀴 돌아가면 바퀴는 100바퀴밖에 안 돌아가겠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변속비와 종감속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거리라고 하는 말 나오죠. 자동차 정지거리. 정지거리라고 하면은 뭘 보고 정지거리라고 하냐. 자, 내가 지금 자동차를 주행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위험요소가 나타났어요. 그럼 운전자 어떻게 합니까? 주행하다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겠죠. 맞죠? 위험요소 발생했어. 발생한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까지 자동차는 이만큼 주행했을 겁니다. 맞죠? 이 거리 동안 자동차 이만큼 주행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위험을 즉시하고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에 밟아가지고 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를 우리는 공주거리라고 그래요. 공주거리. 자,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에다 발을 올려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그래서 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시점까지 자동차가 거리 이만큼 주행했을 거예요. 그만큼 거리를 우리는 공주거리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제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동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를 우리는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 어디 위험 인지에서부터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이 총 이동한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지거리라고 한다. 그러면 정지거리라고 하면 정지거리는 뭐요? 공주거리하고 공주거리 플러스 뭡니까? 제동거리죠? 제동거리. 이해되시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정지거리라고 한다. 자, 자동차의 주행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저항 요소들이 만납니다. 만약에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처음에 동력만 전달되면은 자동차는 무한히 갈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어쨌든 동력에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주지 않으면은 자동차는 쓰잖아요.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항 요소들 때문에 자꾸 쓰는 거예요. 저항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얘는 처음에 한 번만 동력 주면은 무한히 가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저항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동차. 주행 저항에서도 구름 저항입니다. 구름 저항은 뭘까요? 타이어가 노면에서 굴러가죠. 굴러가면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뭐가 발생을 해요? 저항이 발생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구름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수평한 노면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저항. 구성 요소로 타이어가 노면을 구를 때 타이어가 변형되는 데 따르는 저항과 노면 변형에 관한 저항 또는 노면이 불균일해서 발생하는 어떤 충격, 자동차 각부 베어링의 마찰. 그쵸? 자동차도 역시 바퀴 쪽에는 그 허브 베어링이라고 하는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런 베어링에서도의 마찰 또한 구름 저항에 해당하겠죠. 그런 저항이 없다고 하면 뭐 차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여질 수 있겠죠. 자, 구름 저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기 저항.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러한 자동차가 있다고 봅시다. 이러한 자동차 아주 유선형입니다. 유선형. 그래서 공기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 투영 면적이 이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투영 면적. 이 면적에 비례할 거 아닙니까? 면적이. 우리가 제일 좋은 공기 저항에서 가장 좋은 것이 그 달걀이랍니다. 계란.
그죠? 이렇게 생긴. 이게 공기저항을 제일 적게 받는데요. 근데 자동차도 그렇게 달걀처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전면 투영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공기저항을 그대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탑차가 있습니다. 탑차. 이런 탑차인데 여기다가 요즘 뭐 이런 탑차 위에 보면 요렇게 해서 뭐 하나 이게 달지요. 그죠? 요게 이제 결국은 이게 만약에 없으면 공기 면적이 여기를 다 내려칠 텐데 저항이 굉장히 많이 걸 텐데 이걸 있음으로써 인해서 공기의 유선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인해서 결국은 연비적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어쨌든 유선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건 결국은 뭐에 관계하는 겁니까? 결국은 정면 면적, 그쵸? 정면 면적. 면적에 비례하더라. 또는 자동차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면적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공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구름저항, 구배저항이라고 하죠. 구배저항. 구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배? 그렇죠. 오르막길 올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가속 페달을 푹 밟고 가다가 평지는 그냥 쭉 탄력 주행을 할 텐데 오르막길이면 가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건 구배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배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속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속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관성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뭐냐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동력 전달 장치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동력 전달 장치는 다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죠. 자동차는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있으면 엔진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얘도 이렇게 돌아가고 얘고 이렇게. 자동차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회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회전 축구들은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려고 하는 것에 이 반발력 때문에 제대로 못 가려고 하는 그런 저항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가속저항이라고 하죠. 가속저항. 또는 이런 거죠. 자전거를 뒤에 누구를 태우고 가는데 뒤에 친구가 자꾸 장난을 쳐요. 어떻게? 울컥울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울컥 할 때는 앞으로 조금 잘 나갔다가 다시 울컥 하는 순간에 뒤로 밀리면서 자전거가 울컥울컥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동차 자체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얘 회전 방향이 다 이쪽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가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얘 때문에 저항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를 주행하고 그 속도를 가속화했을 때 자동차가 먼저 달리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일종의 관성저항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속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성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관성. 자, 운전하고 있는 물체에 외력을 가했을 때 그 운동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대표적으로 버스 뒤 타고 있으면 급정거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확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뒷사람 앞으로 운전사 기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죠. 막 달려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하겠죠. 왜? 가려고 하던 방향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지를 하니까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동차 전체적인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